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마흔백제문화연구소에 있는 문이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국립입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639년 그리고 2009년을 빛낸 보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립입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639년, 2009년을 빛낸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하시라고 제가 그 보물을 이렇게 제목에 달지 않고 그냥 감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 숨은 박물관 국립입상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39년 그리고 2009년을 빛낸 보물의 과연 무엇인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국립입상박물관을 가보셨는지요? 입상박물관은 2020년 1월 10일에 신축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입상박물관에다가는 유적 밀착형 수문박물관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 유적 밀착형 수문박물관 이렇게 붙였냐면요, 여기는 바로 옆에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미륵사지의 경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번 보시죠. 보통 박물관 하면은 그래도 2층이나 3층 건물로 이렇게 규모가 눈에 띄게 보일 텐데, 입상박물관은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어디가 박물관이야 하게 그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노란 표시를 한 여기 이 부분이 상설 전시관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설 전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 표시를 했는데요, 이 노란 표시 한 부분을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박물관의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적의 전경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박물관이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물박물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전시실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캄캄한 곳에 빛나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유물입니다. 유물을 인트로에 해놓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죠. 과연 무엇이 있을지요? 바로 이 유물이 있습니다. 이 유물을 찬찬히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1전시실과 2전시실, 3전시실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게 동선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전시실에는 익산백제실이라고 해서 익산 지역의 백제문화에 대한 왕궁유적에서부터 쌍능까지 그동안에 나온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실은 특별히 이 국립입상박물관이 미륵사지의 경내에 있는 거에서 아시다시피 미륵사지 특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전시실은 익산의 역사문화 아니면 이 전북 서북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향로를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점리 고분에서 나온 금동 신발, 율촌리 고분군에서 나온 출토 옹관, 이런 등등의 정말로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 귀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물들은 요렇게 뭐 벼루에서부터 수막새에서부터 아니면 뭐 청자, 백자에 이르기까지 왕궁리 5층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총 전시품 수량은 3,000여 점입니다. 그 3,000여 점 가운데에서 제가 국립입상박물관에 오시면 이 유물은 한번 꼭 보시고 가세요 하고 추천드리는 유물은 바로 639년과
2009년을 빛낸 보물 무엇일까요? 바로 보물 제1191호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9입니다. 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실물을 못 보신 분들도, 실견을 못 하신 분들도 아마 그 인터넷이나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리장엄은 2009년 1월 14일에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중에 1층 심주석의 사리공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결과 유물은 23건에 9,900여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사리장엄 중에 이 네모로 되어 있는 이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네모로 되어 있는 이 사리장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사리장엄을 통해서 639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시실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화면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리 외호와 금동제 사리 외호와 그 다음에 저쪽 복원된 유리제 사리병이 동시에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동제 사리 외호는 그 외호 속에서 나온 다양한 구슬류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원된 유리제 사리병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청동합에서 나온 보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자라고 해서 자그마한 손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리공을 가득 채웠던 566점의 구슬이, 녹색 구슬이 유리 구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장엄9는 아시다시피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보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미륵사지 석탑이 어떻게 해서 사리장엄이 나오게까지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리장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19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제 검지손가락 하나만으로 밀어도 허물어질 정도의 탑의 형상이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것이 1915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제강점기에 이 석탑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수 고적 수선비가 1,870원이 들었다고 보고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륵사지 석탑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콘크리트가 발라진 미륵사지 석탑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1917년의 콘크리트로 보수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런데 그 미륵사지 석탑과 두기의 단간지주 이외에는 허벌판이었던 미륵사지가 1974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여기 동탑지를 발굴조사하면서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이 그러니까 거의 50년 전에 미륵사지 동탑지가 발굴조사되던 모습입니다. 이후에 미륵사지가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된 것은 1980년입니다. 1980년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1994년까지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탑 삼금당의 가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동 풍탁이라든지 금동 향로라든지 녹유 석가래 기화라든지 아니면 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물들을 출토됨으로써 이 미륵사지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지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삼탑 삼금당의 창거 미륵사 창건으로 미륵세상을 그려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륵사지 석탑은 미륵사지가 거의 한 20여 년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하고 또 그 성격이 드러나고 모습이 드러나고 전체 모습이 드러나고 하는 과정에 있었지만은 미륵사지 석탑은 일제강점기 때에 한번 보수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콘크리트가 제한된 수명이 있는 관계로 1998년에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 콘크리트가 그대로 버틸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했더니 위험수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서 결국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꼭 20년 동안 해체 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체 보수 과정에서 이 남서측 미륵사지 석탑 남서층에서는 석인상과 같은 것이 발견되어서 미륵사지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미륵사지 석탑의 새로운 모습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2018년의 모습은 이제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미륵사지 석탑에 설치되어 있던 닷집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이와 같이 미륵사지 석탑이 여러분이 지금 미륵사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새 단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체 보수되는 과정에서 2009년에 그러니까 해체 보수를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되는 때에 거의 말하자면 미륵사지 석탑이 거의 바닥까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됐던 곳인데 미륵사지 석탑은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석탑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륵사지 석탑은 사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륵사지 석탑의 그 기단부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을 볼 수가 있고 그 기둥 사이로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걸어 다녀서 돌을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 공간 주변을 돌면서 뭔가 예배라고 할까요?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이 심주석에서 가운데 보이시죠? 이 심주석에 그 뚜껑을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1층 심주석입니다. 1층 심주석의 그 윗면에서 바로 그 사리장엄이 발견된 것입니다. 2009년 1월 14일에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틀에 걸쳐서 심야 작업을 통해서 그 보고서에 보면 심야 작업을 통해서 사리장엄을 전부 수습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한밤중까지 깜깜한 데에서 아마 사진 찍기에 좋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어떤 긴박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드디어 사리장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사리라고 하는 것은요, 산스크리트어의 사리라라고 하는 글자의 한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나 뼈, 시신, 유골 이것을 사리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뼈, 석가모니 부처님 유골 내지는 고승, 법 높은 스님들의 유골, 그래서 그거를 화장해 가지고 남은 것, 그거를 사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가 굉장히 존귀한 성스러운 물건으로 숭앙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리를 석탑에 아니면 탑에 안치를 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리만 모시는 게 아니라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다양한 예법과 아니면 그 용품이라고 할까요? 용기와 아니면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공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사리장엄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리신앙인 거죠. 그러면 백제는 과연 이 사리신앙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사실 안 보이고요. 가장 초기의 모습이 일본 서기에서 위덕왕 때의 불사리를 일본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들어서 우리나라의 백제 때에는 588년에 사리장엄이 일본으로 갔구나. 그러면 사리신앙이 그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여의 능살리사지하고 왕응사지에서 사리기 내지는 사리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명문이 써 있어 가지고 567년, 577년이라고 하는 명문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일본 서기에 기록된 것보다 거의 20년 이상 빠르게 사리가 실제로 백제 때에 사리신앙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9년에 나온 미륵사지 사리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군은 그러한 능살리 사리감이나 왕응사지 사리기 그런 것과 같이 백제의 사리기이기는 한데 사리봉안 사리장엄이기는 한데 그보다 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백제 왕실이 사리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1층 심주석에 사리를 봉안하는 방식. 아까 제가 심주석은 기둥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간을 주변을 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리 주변을 돌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군은 백제 왕실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봉안의 현황, 어떻게 봉안되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 지금 사리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사리장엄을 넣어놓는 그 공간, 그것을 사리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리구멍인 거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멍의 크기가 25cm로 정방형의 구멍입니다. 그리고 밑에 깊이는 26c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멍 안에 약 1cm 두께로 녹색 유리판을 깔고 네모판을 깔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슬이라든지 각종 공양품을 넣은 다음에 사리호, 금동제 사리호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누가 왜 만들어서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하는
봉안기를 넣음으로써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cm의 정방형 사리공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건의 9,900여 점의 사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봉안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9,900여 점의 각종 사리 장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자세히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심주석의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에 구멍이 보이시죠? 두 번째, 그 구멍을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5cm 구멍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구멍 바깥으로 이렇게 네모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먹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선을 탁 튕겨가지고 정중앙을 만드는 다음 저 정중앙 지점에 바로 사리호를 안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먹선을 보면 639년 이때에 백제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먹선을 튕겼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이제 한 점씩 사리를 꺼내는 사리 장엄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이 밑에 조그마한 구슬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데 그 우선 세 파트로 좀 나누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공양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리공, 이 사리공 안에 있는 공양품으로는 사리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리봉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미륵사지 사리장음은 가장 핵심은 요건데 요거 말고 녹색 유리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66점의 구슬, 녹색 구슬 말씀드렸죠. 금판, 쪽집게, 그 다음에 은재 관식, 청동합, 그 조그만한 도자라고 하는 조그만 칼, 직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에 이 사리호를 제가 한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금동제 사리호, 이 속에 말하자면 핵심인 사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동제 사리호는 그냥 열면 바로 사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각종 구슬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 속에 이렇게 병이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병을 꺼내서 보면 이와 같은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을 열어보면 거기에도 역시 구슬이 가득 담아 있고요. 그 구슬이 가득 담아 있는 그 구슬들을 다 꺼내보면 그 안에 구슬과는 좀 다른 그 사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리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그 유리병 뚜껑과 그 다음에 유리병 주둥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리호 내에 들어있고 아마도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바로 이 사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리 중에서 가장 조그만 거 하나만 이 유리제 사리병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동합 6점을 한번 보시죠. 아까 그 사리공 안에 청동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동합이 6점이 있는데 말하자면 조그만한 요즘 말로 치면은 분꽉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런 작은 분꽉이 크기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의 그 합 안에는 청동으로 만든 합 안에는 각각 다양한 공양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슬도 들어 있고 금제 구슬도 들어 있고 아니면 금제 이식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도 있고 아니면 고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곡도 있고 아니면 진주도 있습니다. 진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직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금제 고리도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청동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청동합에서는 이와 같이 상부, 달솔, 목근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근이라고 하는, 달솔을 지냈던 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청동합을 여기에다가 공양물로 올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앞에 청사리공 내에 들어있는 은제 관식이 있잖아요. 은제 관식 같은 것은 2점이 나왔는데 그중 한 점은 그 일부분을 수선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용하던 그 관식을 아주 장엄하게 열리고 있는 그 사리봉안식에 섰던 어떤 귀족이 그 은제 관식을 꺼내서 바로 그 공양물로 사리공 안에다가 봉안했던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공 안에서 나온 공양물 한 점 한 점을 보면 639년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39년, 2009년을 빛낸 보물, 이 보물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굉장히 아름답다. 아니면 너무 섬세하게 이렇게 가공이 되어서 정말 이게 그때 만들어진 것이 14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정말 이 사리장엄은 아름답기만 한가? 아니면 그 아름다움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 사리장엄이 봉안되어 있었던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그 미륵사지 석탑이 놓여 있었던 미륵사지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세계유산입니다. 익산의 백제유산 가운데 왕국리유적과 미륵사지가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그 명칭으로 201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유산이 등재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연 이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유산 가치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 등재될 때에 가장 주목해서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미륵사지가 세계유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계 사람들에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륵사지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백제인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공예 기술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신라나 일본에 전파하는 교류, 그리고 문명의 독출한 증거, 이것이 된다라고 미륵사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유산입니다. 동산유산, 말하자면 가지고 다니는 문화유산, 이것은 세계유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리장엄은 그 자체로 세계유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리장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미륵사지가
아니면 미륵사지 석탑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결국에는 미륵사지와 미륵사지 석탑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구의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리장엄 구를 세 가지 측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탁월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리장엄은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진정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리장엄의 발견, 그러니까 사리장엄을 통해서 백제문화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백제의 역사문화의 진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진정성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639년이라고 하는 절대연대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금속공예, 그리고 그 미륵사지 주변에 있는 관련 유적들, 뭐 백제문화유산들이겠죠. 꼭 익산만 아니더라도 부여라든지 아니면 공주라든지 주변의 유적들, 관련 유적들과 연계해서 이 639년이 하나의 절대연대로 제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바로 이 사리봉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리공 속에서 이 사리호만 나왔더라면, 사리호와 더불어서 그 무슨 도자라든지 500몇 개의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금판이라든지 이런 온갖 공약물들이 나왔는데, 만약 그것이 이 사리봉안기와 함께 나오지 않았더라면 참 생각해봐도 저는 사실 좀 아찔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하자면 백제의 문화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리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최고의 어떤 상태로 모시고 봉양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리를 봉안하는 이 봉안물, 사리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2020년 우리들, 현재에 있는 우리들, 미륵사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리봉안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하자면 자료입니다. 특히 이 사리봉안기에는 앞뒷면에 193자의 글씨가 써 있거든요. 근데 이 193자의 글씨 가운데 저는 정말 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해 놓은 백제라고 하는 글자와 이 기해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백제 때에 기해라고 하는 그 간지가 들어가는 해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백제를 660년 동안 유지되었던 나라다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1번의 기해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기해 두 가지만 가지고는 639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의 유물들, 그리고 미륵사지라고 하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결국 백제 무왕대에 있었던 639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네 글자, 백제와 기해라고 하는 글자가 결국 백제의 역사 문화를 증명하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륵사지와 관련해서는 삼국유사에 이렇게 무왕이 미륵사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이나 1980년의 자료에서도, 신문 기사에서도 미륵사는 탑이 2개였었다든지 미륵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 사리봉황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삼국유사로 무왕 때에 지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록을 증명해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리봉황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리장엄구의 탁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요 사리장엄 그 사리호 중에서 사리호 제 안쪽에 들어있는 이 사리병, 이 사리병은 사실은 이렇게 복원이 됐는데요. 그 금제 사리 내호의 안에 들어있는 이 유리 조각과 그리고 주둥이 부분, 뚜껑 부분을 통해서 가장 안쪽에는 유리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병의 크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추정컨대 요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산을 할 때 3cm가 채 되지 못합니다. 2.7c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리 조각의 그 두께, 유리병의 두께는 0.1mm입니다. 0.1mm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 보셨어요? 그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리병이다. 그 얘기는 1400년 전에 유리병을 만드는데 불과 0.1mm 두께로 유리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 그 주둥이 부분은 여기는 지금 화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1cm 중에서도 반절도 안 되는 4mm입니다. 4mm. 그리고 주둥이 부분의 이 두께가 0.3mm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00년 전에 백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기술로 이러한 유리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실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그것도 신기하고 그것이 어쩌면 백제 사람들의 그 기술의 가장 최고봉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거 말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공예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미륵사지 사리호, 금동제 사리호, 그 다음에 금제 사리내호, 이 두 개죠. 이 두 개.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제 다른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공예 기술은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이 고곡, 특히 이 고곡을 지금 왼쪽,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 고곡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 전체의 사이즈가 전체 길이가 1.4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금장식으로 달려있는 것은 아마 제 손톱만 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겨진 저 금세공 기술,
그것을 누금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알갱이를 따닥따닥따닥 선 따라서 붙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또 빨간색, 주칠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녹색, 청색 이런 칠을 해가지고 그 금색 속에서 그 빨간색이 도드라지게, 청색이 도드라지게 하는 기술을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즈는 작지만 너무나 작아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쥐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 속에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1400년 전에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것을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평소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최고급 기술이 모두 여기에 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백제의 최고 걸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금동제 사리외호에 있는 여기 이런 당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는 기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동체 부분이거든요. 동체 부분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동체 부분이 뚜껑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몸체 부분이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된 이것을 맞출 때에는 요렇게 말하자면 나사못이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 또각하고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리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리벳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쇠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한 것이 이 금동제 사리외호의 말하자면 제작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금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말하자면 청동에다가 구리하고 주석하고 합금한 청동에다가 여러분 수은 아말감 기법이라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도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주조, 그러니까 틀에다 넣고 찍어서 만든 기법으로 한 금동제 사리외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순금, 거의 99% 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제사리내호는 금판을 두들겨 가지고 단조해서 두들겨 가지고 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붙여서 동그랗게 붙여 가지고 만드는, 이걸 단조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그런데 사실은요, 나중에 미륵사지 익산박물관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리외호의 크기는 13cm예요. 그 다음에 사리내호의 크기는 5.6cm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만밖에 안 해요. 요만밖에 안 한데 거기에 백제의 모든 기술을 다 쏟아부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백제문화의 탁월성을 이 사리장엄이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이 사리장엄군은 바로 7세기 백제문화의 국제성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미륵사지 석탑, 세계유산 미륵사지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중국과 일본, 신라까지 어떤 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륵사지에서 보여준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도 보이냐? 바로 이 사리장엄구에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리장엄구 한번 보시죠.
그 첫 번째로 드는 것이 바로 진주 구슬이에요. 진주 구슬은 이 사리공 안에서도 진주 구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동합, 6개의 청동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6개의 청동합 중에 5번 청동합, 5번째 청동합에서 여기 이 부분에 진주 구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합 네 번째 합에서도 완전 진주 구슬이 그냥 몽땅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서 나온 진주 구슬이 약 800점이나 되는 거예요. 무려 800점. 물론 그 사이즈는 작기 때문에 무슨 한 가마니가 나오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진주 구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성을 단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진주 구슬이 발견된 최초의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 구슬이 사실은 꼭 중국에서만 넘어온 것이 아니고 많이 나는 데가 페르시아, 베트남 이런 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하고도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제성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국제성은 바로 그 금속 공예 기법에 담긴 이 사리장엄 외호의 기법에 담긴 서양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백제 문화, 여기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담긴 거는 아마 중국 문화 아니면 일본 문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의 교류 이런 차원에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중국과의 긴밀한 교류 그 속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고 다시 또 일본으로 전달해 주고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 사리출토 사리장엄구에서 나온 것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의 모습이 보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 서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역문, 중국을 넘어선 서역 문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뭐냐? 어떤 것이 서역 문화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사리외호, 그 다음에 사리내호 모든 곳에 다 동글동글한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자문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자문. 말하자면 물고기 알 모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또 전문가 선생님은 이것이 하나의 그 보주와 같은, 그러니까 보물구슬과 같은 불교에서 그 중요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어자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냥 단순한 모양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것을 어자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자문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연주한문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저기를 어자문 알을 그 동글동글한 알을 동그랗게 돌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린 것을 환문이라고 하고요. 연주환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찍은 이것을 연주문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방식이 하나가 있고 어떻든 이 어자문 중에서 거의 연주환문이건 아니면 연주문이건은 어떤 일정한 그 라인을 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이걸 눕갈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찍은 하나의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의 방식은
그냥 이 바탕 전체 있잖아요. 전체에 이 동그란 눈깔장을 연속적으로 다 전체를 말하자면 지면을 메운 거죠. 지면을 메운 거라고 해서 이것을 어짜문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짜문 기법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이렇게 찍는 이 방식은 우리나라 방식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방식은 아니고 어디에서 온 거냐? 서아시아에 있던 것이 중국 수나라 당나라 때 성행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짜문 방식 가운데에서는 가장 빠른 사례로 이 사리장엄에 담긴 어짜문 기법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짜문 기법 속에서 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서역까지 문물이 교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하나만 더 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사리장엄을 봉안하는 데 과거에는 심초석에다가 봉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륵사지에서는 독특하게 심주석에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주석에 봉안하는 방식이 중국 수나라 때에 그 신통사라고 하는 탑에 있는 거기에서도 이런 심주석에다가 봉안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방식을 보면 이 심주석 방식이 중국 수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리장엄을 봉안하는데, 사리를 봉안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병에다 그냥 쏙 넣는 것이 아니고 이 말하자면 석함, 사리공, 돌함, 그 다음에 금동제 사리호, 그 다음에 금제 사리호, 그 다음에 유리병, 그러니까 사중으로 봉안되는 그 방식, 그것도 역시 중국 수나라 때의 방식과 그 구성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국제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리호의 안에다가 구슬을 가득 이렇게 메우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일본 호류지 같은 데에 나오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미륵사지 사리장엄에서 이렇게 구슬 충전식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함으로써 이거마저도 아마도 호류지에 간 이것이 백제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륵사지와 관련된 유산들은 유산과 기술이 만나서 세계유산이 되었고, 유적과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냐? 국립입상박물관에 소장된 639년 그리고 2009년을 빛낸 보물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실 때 국립익산박물관에 오셔서 이 사리장엄 하나만이라도 꼼꼼하게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리장엄을 보고 가신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